오늘의 책장 두 번째 시간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항상 되돌아가서 짚어보고 다시 읽고 필사하는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훈 선생님이 감수를 하셨는데 앞에 감수 및 추천의 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적 사건에 현재의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다. 김정훈. 먼저 분명히 해야겠다. 나는 미국식 자기계발서를 싫어한다. 어설프게 위로하고 빤한 인생과 꿈을 이야기하는 책은 정말 질색이다. 일본식 자기계발서도 대부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책은 다르다. 윽박 지르지 않고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따진다. 책 속의 청년처럼 이건 또 뭔 소리지? 하는 의문이 자주 든다. 그리고 저자의 논리와 부딪히면서 책을 읽게 된다. 흥미롭다. 일단 이론적 기반이 탄탄하다. 심리학 전공자들도 그리 자세히 알지 못하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기초에서 인생의 과제, 인정욕구, 과제의 분리, 타자 공헌, 공동체 감각과 같은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을 단순한 아들러 심리학 입문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20세기 초반의 아들러 이론을 21세기를 사는 독자들이 알아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이 책의 공저자 중 철학자인 기시미이치로의 탁월한 해석 덕택에 아들러 이론은 오늘날 살아있는 일상의 언어로 되살아난다. 우선 기시미이치로는 심리학의 전성시대에 만연해 있는 프로이트식 원인론을 아들러식 목적론으로 설득력 있게 뒤집는다. 특히 오늘날 상식처럼 되어버린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개념에 대한 비판은 거의 돌직구 수준이다. 트라우마와 같은 프로이드식 원인론은 과거의 특정 한 사건만을 선택해 현재 자신의 복잡한 문제를 합리화하려는 아주 저렴한 시도라는 것이다. 어떻게 과거의 트라우마적 경험이 현재의 내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놔둘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아들러 심리학을 기초로 던지는 저자의 주장 또한 명확하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꿈과 목적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다가 만약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도 던진다. 설사 미래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꿈을 위해 희생한 그 숱한 오늘은 내 인생이 아니냐는 물음이다. 직선이나 곡선처럼 인생이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진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착각을 저자는 비판한다. 그래서 프로이드식 원인론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말이다. 인생은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이어지는 선이 아니라 점 같은 찰나가 쭉 이어질 뿐이라는 주장이다. 지금 현재의 순간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에 춤추듯 즐겁게 몰두해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인정 욕구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흥미롭다. 남의 이목에 신경 쓰느라 현재 자신의 행복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했어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니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나만큼 오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남들 이목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느냐는 저자의 주장은 일상의 인간관계에서뿐 아니라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트위터의 RT를 죽어라 누르며 싸구려 인정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한다. 책을 읽다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한다. 저자의 주장에 설득당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도 많다. 책을 덮고도 계속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은 여타의 자기계발서와는 다르다. 주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이다. 이 책은 좋다.
이 이후에는 삶에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한 청년이 아들러 심리학을 전공한 철학자를 찾아가서 그의 어려움을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처럼 묻고 답하면서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늘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읽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페이지 37. 철학자.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즉 트라우마로부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자신이 부여한 의미이다. 가령 엄청난 재해를 당했다거나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면 그런 일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네. 분명히 영향이 남을 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야.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걸세. 어떻게 사는가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고.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저항하던 청년도 점차 그 아들러 심리학의 묘미에 빠지게 되는 과정이 문답 형식을 빌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47. 어디까지나 인간은 변할 수 있다를 전제로 생각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물론일세. 우리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인간을 기계처럼 바라보는 것은 프로이트의 원인론임을 이해하기 바라네. 청년은 철학자의 서재를 빙 둘러보았다. 벽의 한쪽 면은 온통 책장으로 뒤덮여 있고 나무로 만든 작은 책장에는 쓰다만 원고 뭉치와 만년필이 뒹굴고 있다.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이것이 이 늙은 철학자의 주장이었다. 철학자가 제기한 목적론은 정통적인 심리학의 인과법칙을 근본부터 뒤집는 개념이었기에 청년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어디서부터 논밖에 나가야 할까? 청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렇게 이 책은 주로 목적론,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고 트라우마 같은 데 얽매이지 않는다 라는 게 주요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지 56. 선이란 자기 자신에게 득이 된다 라는 의미에서의 선입니다. 청년,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요? 철학자. 그리스어로 선을 뜻하는 아가톤이란 단어에는 도덕적 의미 외에도 득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네. 반면 악을 뜻하는 카콘이라는 단어에는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세 개에는 부정이나 범죄 등 각종 악행이 만연해 있지. 하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악, 즉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네. 자네는 자네의 생활 양식을 스스로 선택한 것 뿐이네. 조금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긴 해도 지금의 생활 양식에 익숙해져서 이대로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니까 바뀌길 거부하고 있는 것이네. 이대로의 나로 살아간다면 눈앞에 닥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험을 통해 추측할 수 있어. 비유하자면 오래 탄 차를 운전하는 상태인 거네. 다소 덜거덕거려도 차의 상태를 고려해가며 몰면 되지. 하지만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면 새로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눈앞의 일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몰라. 이대로의 나로 사는 편이 편하고 안심되는 거겠지.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하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개인의 몫이네. 청년, 방금 또 용기라고 하셨습니다. 철학자. 그래,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일세.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야. 말하자면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페이지 64. 나의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 청년,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 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할 용기가 부족하다. 즉,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맞네. 예를 들어 자네는 소설을 쓰고 싶어. 하지만 응모하지 않지. 사실은 응모하지 않음으로써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은 거라네. 남의 평가를 받고 싶지도 않고 더욱이 졸작을 써서 냈다가 낙선하게 되는 현실에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지.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환경만 허락된다면 쓸 수 있다. 나는 그런 재능이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살고 싶은 걸세. 아마 그럼 그는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젊지 않으니까 혹은 가정이 있어서 라는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하겠지. 페이지 78.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용기 부여라고 하지. 자네는 남에게 부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 것을 무서워하지. 그런 상황에 휘말리느니 처음부터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걸세. 즉 자네의 목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거라네. 단점으로 똘똘 뭉친 이런 나로 사는 것은 자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 즉 득이 되는 셈이지. 선생님은 정말 악마 같은 분이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 그대로입니다. 철학자. 인정하는 것은 훌륭한 태도일세. 하지만 잊지 말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네. 참고로 말하자면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현재 통용되는 맥락으로 처음 쓴 사람이 아들러이네. 아들러는 열등감을 민더베르티 히카이트 게펠이라고 했네. 독일어로 가치가 더 적은 느낌이라는 뜻이지. 즉 열등감이란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과 관련된 말이지. 하지만 우리는 가치 전환을 할 수 있네. 가치 전환이란 니체가 만든 용어로 지금까지의 도덕적 가치, 지금까지 금기하였거나 업신여겼던 가치를 반대로 긍정하는 태도를 말하네.
보통의 열등감이란 객관적인 열등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열등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우리는 모두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더 나아지길 바라는 보편적인 욕구를 갖고 있네. 인류사 전체를 보자면 과학의 진보도 우월성 추구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열등 콤플렉스는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한 상태를 가리킨다네. 구체적으로 나는 학력이 낮아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하거나 나는 못생겨서 결혼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A라서 B를 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이미 열등감의 범주를 벗어난 걸세. 그건 열등 콤플렉스지. 자네가 말한 인과관계관의 아들러는 무늬만 인과법칙이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네. 원래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는 것을 마치 중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납득한다고 말이야.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 예를 들면 놀거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희생해서까지 변하고 싶지 않다. 즉, 생활 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는 거라네. 때로는 마치 자신이 우월한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하는 거짓 우월성에 빠지기도 하지. 정말로 자신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 열등감 자체를 첨예화시켜 특이한 우월감에 빠지는 것을 거짓 우월성이라고 하고, 때로는 불행 자랑으로까지 이어지지. 불행을 무기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걸 말해.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알림으로써 주변 사람들, 이를테면 가족이나 친구를 걱정시키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속박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우월성 추구는 다르네. 우월성 추구란 자신의 발을 한 발 앞으로 내딛으려는 의지를 말하는 거지. 남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경쟁하려는 의사가 아닐세. 건전한 열등감이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라네. 지금의 나보다 앞서 나가려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네. 내가 나로서 살려고 할 때 타인과의 경쟁은 필히 방해가 된다네. 인간관계의 중심에 경쟁이 있으면 인간은 영영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라네.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적으로 느끼게 되지. 즉 사람들은 늘 자네를 무시하고 비웃고 틈만 나면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방심할 수 없는 적이고 이 세계는 무서운 장소라고 말일세.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은 그들이 늘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이지. 그럴 필요가 없네. 네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네뿐이란다 라는 말을 기억하게. 자네가 전에 말했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것은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패배로 여기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한 걸세. 하지만 일단 경쟁의 도식에서 해방되면 누군가에게 이길 필요가 없네. 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도 해방되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게 되네.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믿을 수 있는 타인, 그것이 친구가 아니면 무엇이겠나. 권력 투쟁에 돌입하지 말게. 어떠한 도발에도 응해서는 안 되네.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이라네.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상대에게 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네. 분노라는 도구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세.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노 이외의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걸세.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욱해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분노를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말이 있지 않나. 언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 말의 힘을 논리적인 말을 믿는 걸세. 나는 옳다. 즉 상대는 틀렸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네. 그렇게 생각한 시점에서 논쟁의 초점은 주장의 타당성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옮겨가네. 즉 나는 옳다는 확신이 이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이겨야 한다며 승패를 다투게 된다네. 이것은 완벽한 권력투쟁일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투쟁에 돌입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라네. 잘못을 인정하는 것, 사과하는 것, 권력투쟁에서 물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패배는 아니야. 우월성 추구란 타인과의 경쟁과는 상관이 없네. 경쟁이나 승패의 안경을 벗어야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걸세. 자네에게 부족한 것은 행복해질 용기다 라고 했던 것 기억나나? 왜 자네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보고 친구로 여기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용기를 잃은 자네가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피한 탓일세. 이는 중요한 부분일세. 아들러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 양 측면에서 아주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지. 어떤 목표입니까? 먼저 행동의 목표로는 자립할 것과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라는 두 가지를, 이러한 행동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목표로는 내게는 능력이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과 그로부터 사람들은 내 친구다 라는 의식을 갖는 것을 제시했네. 개인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고자 할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그것이 인생의 과제네. 내 인생을 외면하지 말 것. 나를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면, 상대가 행복하다면 그 모습을 순순히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네. 인간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랑을 실감할 수 있네. 아들러는 말했네. 함께 사이좋게 살고 싶다면 서로를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만 개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자립과 사회에서의 협조를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아들러는 여기서 일, 교우, 사랑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넘어서라고 말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의 과제를 청년은 여전히 그 진정한 의미를 아직 이해할 수 없었다. 페이지 135. 책의 절반 정도를 읽었습니다. 늘 부딪히는 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한 10명의 사람이 만나면 한두 명은 꼭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탈무드의 말은 항상 진리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를 조율해 가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불협화음 없이
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늘 되돌아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미움받을 용기에서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